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TV 꼭 구독해주세요. 네. 자,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입니다. 네. 야, 안 그래도 손 흔들었죠. 막 올라왔던데. 야, 본인이 인기 많은 걸 네. 본인이 알아. 정말 인기 많으셔. 그때 제일 피곤해요. 본인이 인기 많고 유명하고 훌륭하다는 걸 본인이 알 때. 참 컨트롤 안 돼. 그래도 막 주문형 취재도 해오시고. 네. 뭐 취재를 잘해주니까 어쩔 뭐라고 할 수도 없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권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입니다. 간곡하게 부탁을 하셨다고 하기에는 야 나와라. 간곡하게 말씀하셨죠. 간결하게 말씀하셨다고 해야 되나? 네. 이때 시간 돼? 간곡하게. 야 시간 되는 건 작가한테 얘기해라.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은 그냥 쭉 어떤 일이 있는지 권 네. 기자의 취재 수첩에 적혀있는 내용들 쭉 들으면서 저희가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추가 질문하고 그럴게요. 맞아요. 공급망의 문제라는 게 실제로는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니까 그냥 컨테이너 선들이 부두에 짐을 못 싣고 그냥 붕붕 떠 있네 뭐 이 정도 느낌인데 그 내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사실 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거는 가격이 오르죠. 가격이 오르죠. 네. 그렇죠. 그게 최종적으로 참 이게 경제라는 게 아름다운 게 모든 결론이 이제 가격으로 귀결이 되기 때문에 네. 가격이 오른다는 걸로 우리는 공급망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체감을 할 수 있게 돼요. 최근에 그 페드의 움직임들이 조금 이렇게 좀 바빠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라고 얘기했다가 다시 이제 인플레이션을 일시적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물가를 좀 잡아야 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사실 우리가 멀리서 보다 보니까 페드가 약간 되게 전지전능해 보이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네. 근데 페드 입장에서도 지금 제일 그 골치 아픈 그 멘트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거기도 사실 정치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인기가 되게 없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물가가 막 오르고 있으니까 더 인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미칠 노릇이죠. 예.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인기도 안 좋은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 사실 물가 오르는 게 대통령 때문은 아닌데 그렇긴 한데 원래 밥 태워도 대통령 탓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단계는 벗었는데 그죠? 요즘 물가 오른다고 우리가 대통령한테 뭐라고는 안 하잖아. 예. 근데 어쨌든 물가 오르면 난리 나지. 난리 나지. 근데 원래 삶이 팍팍하면 누군가를 탓해야 되고 그러기에 제일 만만한 게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이게 민주주의 국가의 어떤 특권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페드의 어떤 멘트들을 이렇게 보면은 거기 멘트가 좀 사실 되게 구질구질한 멘트들이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전에 금리를 올리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할 때 우리가 금리를 올리게 되면 사회적 약자들이 굉장히 힘들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금리를 올리면 안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똑같은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는 상황이니까 말을 살짝 바꿔서 야 이게 지금 금리가 문제가 아니고 물가가 오르는 게 더 저소득층한테 큰 위험이 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물가를 좀 잡아야 되겠다라는 포지션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그러면은 여기서 그 페드가 뭘 기준으로 이게 뭐 물가가 오르네 마네 일시적이네 마네 얘기하는지를 보면은 여기서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이제 그 공급망 쪽을 계속 취재를 하고 있었으니까 취재를 해보면은 완전 난장판입니다. 이게 품목도 너무 다양하고 거의 공급망에 쇼티지가 나는 이유도 되게 다양해요. 그리고 이게 예측 가능한 것도 있지만 예측 불가능한 것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이 갑자기 뭐 전력 공급을 끊어버려. 뭐 이거를 어떻게 그렇지.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페드가 이게 공급망 단에서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물가가 오른다 그러면은 이거를 페드가 아무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급망에서 문제가 생겨나는 물가 상승을 예상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그 페드가 입장을 바꿨을 때 중에 하나가 그 공급망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뭔가 좀 자신감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단에서 물가가 오르는 것은 어떻게 이제 어떤 금리를 조정함으로써 어떻게 해볼 수 있겠는데 공급망에서 쇼티지가 나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그러면서 페드가 오히려 솔직하게 잘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냥 페드가 알 리가 없지. 그건 당연한 얘기거든요. 그건 어제 인간이 예상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급망 이슈는 이제 물가 상승이라는 측면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러면 이 최종 결과 그러니까 페드가 이거를 우리가 물가를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저 밑에서
그저 구석탱이에 물건을 만들기 시작하는 광산에서부터 이게 만들어져서 옮겨지고 이걸 만들고 뭐 이걸 최종 소비하는 단계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그냥 뭐 대중 없이 그냥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 짜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길게 쭉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실 그 이제 권 기자도 저녁 때로 오세요. 그러니까 아침엔 김프로 형이 안 보내줘서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얘기할게. 내가 얘기할게. 얘기해서 내가 얘기해서 잘 얘기해 볼게. 그럼 이제 궁금한 네, 얘기를 할 때 맞아요. 아예 이제 우리가 그 미국하고 중국이 이제 갈라서는 네. 얘기들도 나와요. 그러니까 제일 거시적인 측면. 그러니까 공급망에서 제일 거시적인 측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자유주의 이후에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곳에서 생산을 해서 소비할 수 있는 곳으로 소비한다는 게 신자유주의의 거의 수십 년간의 흐름이에요. 네, 예. 근데 최근에 나와 있는 그 단어 중에 스플린터넷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아니라 스플린터넷. 인터넷은 연결되어 있는 망이고 스플린터는 단절된 망. 단절된 인터넷. 예. 네. 그러니까 아예 인터넷 자체를 따로 쓰게 될 것이다. 엥? 그러니까 아예 그냥 중국이랑은 온라인으로도 만나지 않겠다. 야, 우리 예, 접근 다 하기 싫어. 우리는 우리끼리, 중국은 중국 인터넷, 미국은 미국 인터넷 이렇게. 네. 그렇게 나눠질 수 있다는 의미의 어떤 신조어인데 여기서 나와 있던 그런 흐름들이 구체화돼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유럽에서 뭐 플랫폼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 금지를 한다거나 네. 아니면 인수합병을 통제한다거나 그런 빅테크에 대한 어떤 규제 정책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중국에 있는 빅테크들을 견제하는 취지이기도 해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에서 그런 규제가 만들어질 경우에 여기 규제에 통제되지 않는 중국과는 망단절이 가능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 미국에서 뭐 틱톡이라든지 위챗이라든지 이게 예전에 뭐 틱톡이 뭐 트럼프 대통령을 조졌다는 둥 막 이런 얘기하면서 뭐 왜 나 안 좋은 장면만 이렇게 보여주냐 너네 금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 기술 기반의 IT 쪽에서는 이 중국의 도전들이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왔던 흐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약간 기술적인 맥락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기술 분야가 인공지능 분야예요. 인공지능하고 결국은 그러니까 반도체 분야인데 그러니까 지금의 인공지능의 흐름들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냐면은 예전에는 인공지능을 이제 알고리즘을 굉장히 잘 짜는 방식으로 나왔어요. 알고리즘을 잘 짜서 우리가 되게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알고리즘을 짜서 인공지능을 한번 수행해 보려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야 이거 우리가 아무리 알고리즘을 잘 짜봐야 그 사람은 정해진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데 이걸 어떻게 알고리즘을 다 짤 수가 있냐? 그럴 바에는 그냥 우리가 모든 데이터를 그냥 다 때려 넣어서 하자. 그냥 모든 상황을 다 보여주는 방식으로 하자는 이제 딥러닝 방식으로 인공지능이 바뀌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됐냐면은 그러니까 GPT-3 이게 말로 언어로 하는 뭐 말하면 어느 정도 잘 알아듣는다 요런 그 인공지능 방식이 있는데 거기에 그 GPU 그 엔비디아가 만드는 GPU V100을 한 10,000개 정도를 써요. 그러니까 GPU는 데이터 처리 그런 기술인데 그 GPU V100이 한 개에 한 1,000만 원 정도 합니다. 네. 근데 그거를 한 10,000개를 쓰면 일단 그것만 해도 1,000억 원이죠. 그러네요. 예, 그거를 지금은 GPT-3가 어느 정도 좀 재미를 봤으니까 이걸 한 100배 정도 한번 늘려볼까? 그러니까 이런 시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컴퓨팅 파워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그렇게 어마어마한 컴퓨팅 파워를 만들어낼 때 그럼 이거를 왜 그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냐라고 하면은 데이터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더 이상 알고리즘을 얼마나 잘 짜느냐는 별 중요하지 않게 됐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어느 정도 모듈화가 돼 있고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어마어마한 컴퓨팅을 해서 이거를 인공지능으로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이제 결국 데이터인데 우리가 이제 빅테크 회사들이 특별히 하는 일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빅테크 회사들의 본질은 맞춤형 상품 소개? 맞춤형 광고? 그냥 뭐 소비자들이 원하는 걸 그냥 갖다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보여주는 네가 겁니다. 이걸 원할 줄 알았어. 그쵸. 하면서. 뭐 페북이든 뭐 카카오든 네이버든 다 그걸로 먹고 살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핵심 기술인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를 많이 모아야만 그런 인공지능이 가능한 거고 지금은 상품 소개 정도 해주고 있지만 뭐 너 오늘은 뭐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 뭐 너 오늘은 무슨 음악을 들어야 되지 않겠어? 야 너네 법적으로 판결은 이렇게 나야 되지 않겠어? 야 너 기사는 이렇게 써야 되지 않겠어? 뭐 그림은 이렇게 그려야 되지 않겠어? 이런 것들이 다 알고리즘으로 그러니까 인공지능으로 구현하려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개인 데이터가 필요해요. 예를 들면 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냥 모든 정보를 그냥 다 때려 넣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정보? 그러니까 SNS에 얘가 오타를 많이 치는지 어떤 단어를 많이 쓰는지 뭐 얘가 뭐 예를 들어 버스 카드 데이터가 있으면 얘가 하루에 출퇴근을 몇 시에 하는지 뭐 어디서 어느 동선으로 움직이는지 사람이 어디에 몰리는지 지금 어떤 물건을 사고 있는지 비가 오면 어떤 물건을 많이 팔리고 비가 오면 어디로 움직이게 되고 이런 그냥 수많은 비정형 데이터를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GPU A100, 그러니까 V100 하나만 해도 컴퓨팅 파워가 어마어마한데 네. 이거를 10,000개를 쓰고 여기에 100배를 하고 그 어마어마한 컴퓨팅 파워로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냥 거의 모든 데이터를 의미를 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야 이렇게 데이터를 통해서 인공지능을 하게 됐을 때 누구한테 이루는 것이냐 라고 한다면은 야 그럼 우리는 이 데이터는 좀 아닌 것 같아. 저 데이터는 개인적으로 보호해야 되는 것 같아. 이런 거는 사생활 침해가 되는 것 같아. 이런 건 국가 안보에 대한 위기가 되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운더리를 짓잖아요. 예. 근데 중국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중국은 다 때려 넣어. 그렇죠. 다 때려놓죠. 그러면은 이게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 되면은 중국은 거의 데이터에 대한 통제를 하지 않고 국가가 통제를 하기 때문에 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다 때려 막는 게 다 뺏어올 수도 있고 예. 심지어 빅테크가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도 갖고 올 수 있어요. 지금도 이게 뭐 마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막 때리면서 하잖아요. 네. 그리고 네. 제일 중요한 금융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알리페이 같은 거 상장 못하게 하잖아요. 야 니네가 상장해가지고 미국 애들 줄라 그래? 상장하지 마.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국가 안으로 모으지만 예. 국가 안에서는 마음껏 모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인공지능을 극도로 발전을 시켰을 때 인공지능의 미래 기술의 패권을 가지고 뭐 미사일 기술이 될 수도 있고 인공위성 기술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중국에 선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두렵죠. 미국은 그걸 두렵다. 그거 만들면 인민들의 생활이 영리하고 편리해지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 덕분에 예. 군사 기술에도 영향을 주는 거라면 다 할 수 있죠. 미국도 지금 개인 프라이버시 뭐 고민할 계제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모아야지. 그 말은 군사 기술까지는 안 가는다는 거 아닐까요? 아 근데 그 부분이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질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애플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국가 CIA 같은 데서 자료 요구하면 줬었거든요. 근데 CIA 같은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 아예 자기네가 설계를 할 때 개인 데이터를 자기도 그러니까 자기도 확인할 수 없는 보안 체계를 갖춰버리잖아요. 물건을 팔기 위해서. 네. 그럼 그거를 정부에서 야 그러지 마, 너 죽을래? 너 뺏어와, 너 감옥에 보낼 거야. 라고 해서 그걸 뺏을 수 있냐? 라고 한다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태생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럼 거기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을 때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또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은 여기 그 데이터 기반에 그게 있다면은 이거를 돌릴 수 있는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컴퓨팅 파워의 제일 기반이 되는 거는 반도체입니다. 네. 그럼 반도체에 있어서 이게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어느 정도 수준의 반도체까지는 공급하는 거를 뒀는데 여기서 지금 미국에서 그 딱 목줄을 잡고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적재산권 IP를 가지고 있는 ARM 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노십스 같이 이제 반도체를 설계하는 디자인 하우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반도체를 설계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워드 쓰려면은 그러니까 글자를 쓰려면은 워드를 쓰잖아요. 예. 그거 같이 이제 반도체를 디자인하려면 거기에 뭐 CAD 같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거의 모든 반도체를 그걸로 만들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반도체를 아예 못 만듭니다. 반도체 전용 도화지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장비. 그 반도체 만드는 반도체를 장비. 미세 공정을 할 수 있는 그 장비인데 네. 이거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 네덜란드 ASML에서 하고 있어요. 네. 근데 ASML에서 만드는 혼자 만드는 건 아니고 이게 다양한 부품들이 들어가고 다양한 특허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미국 관련한 기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컴퓨팅 파워를 만들어낼 수 없도록 반도체를 틀어막은 게 있어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첨단 반도체를 만들 수 없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반도체는 사용할 수 있지만 미래의 반도체를 만들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네. 거기서 아예 기초부터 새로 시작해야 되는 일이 생겨요. 그렇겠죠. 네. 예. 반도체 기술을 아예 밑바닥부터 미국에 있는 기술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아 그러네. 예. 우리 그럼 중국 메이드 인 차이나 도화지에서 아예 그리고 그쵸. 아예 완전히 우리 걸로 한번 처음부터 해보자. 그죠. 장비도 메이드 인 차이나로 쓰고 그치. 거기에 반도체도 메이드 인 차이나로 설계하고 예. 뭐 그런 식의 그걸 하고 있는데 이거를 난리완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이게 그 국공 막 전투를 아까 일본하고 같이 해서 막 싸울 때 예. 여기서 우리가 그 농사까지 져가면서 모든 자급자족을 하면서 난이완이라는 지역에서 전투를 했었거든요. 그것처럼 중국에서 자급자족을 해가지고 아예 새로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작업이 얼마나 무서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굉장히 좀 생각하면 무시무시한 작업이냐면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
뭐 워드가 됐던 엑셀이 됐던 파워포인트가 됐던 어떤 게임이 됐던 이 모든 프로그램들은 윈도우라는 것을 기반으로 PC에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예. 이 PC는 인텔이 만들고 있는 CPU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져요. 예. 그러면 여기서 반도체를 바꾼다는 얘기는 OS도 바꿔야 된다는 얘기고 예. OS가 바뀐다는 얘기는 프로그램도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고 예. 그럼 모든 소프트웨어 생태계 모든 반도체 생태계를 아예 제로 베이스로 하게 돼요. 그러면 양 진영 간의 호환성이 없어져요. 아. 그러면 이 두 가지 진영이 만들어가고 있는 이 구상이 실제로 구현이 된다면 이 여기서 사용하는 인터넷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뭐 엑셀 파일 보내도 거기서 읽지도 못해요. 거기서 사용하는 엑셀은 따로 있고 거기서 사용하는 컴퓨터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분리가 돼 버립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진짜 하루 이틀 만에 일어날 일은 아니에요. 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걸릴 건데 여기서 지금 제일 그 최첨단 선에 있는 ASML이나 디자인하우스나 암 기반의 IP나 이런 거를 막아버린 상황에서 중국이 그러면 이 곳을 새로 가려면 자기가 새로 시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수십 년이 걸리더라도 중국은 그쪽으로 갈 거예요. 야. 그러면 이게 언젠가는 그렇게 되면서 미국과 중국이 아예 갈라서게 되는 상황 그리고 아하. 그 장비를 정 못 구하게 되면 그 장비를 정 생산할 수 없게 되면은 혹시 대만의 TSMC를 먹어버리지 않겠느냐 군사적으로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맥락에는 이런 IT 기반의 어떤 그 미중 간 기술 경쟁이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굉장히 거시적이고 미래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네. 현재의 공급망 얘기를 해석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예. 왜냐하면 굉장히 오래 가야 되는 얘기고 그리고 워낙 서로 락인돼 있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이게 그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공급망 문제의 얘기가 되는 거고 실제로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게 바이든 행정부에서 제일 취임하자마자 했던 게 100일 보고서 거기서 우리가 지금 취약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4가지 품목을 들어요. 반도체, 배터리, 히토류, 바이오. 이게 우리가 디자인하우스는 있지만 실제 생산은 TSMC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가 전기차는 만들 수 있지만 배터리 소재는 중국의 의존도가 너무 높다. 예. 히토류는 그쪽에 너무 많다. 그러면서 이게 중장기적으로 여기가 우리가 갈라서게 될 때 어디서 취약 부분이 생기는지를 지금 조사하고 있어요. 예. 그럼 그런 조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은 정말 그 장기적인 시각에서 이게 끊겼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되는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말 장기적인 얘기고요. 근데 거기에 맞춰서 중국 같은 경우에 최근에 얘기했던 쌍순환 정책 같은 것들이 있어요. 예. 이게 내수를 돌리고 수출을 돌려서 쌍순환이 되게 하자. 여기 정책의 핵심 중에 하나는 수출선이 끊겼을 때 우리가 네. 자급자족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내수를 돌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의 어떤 물류망이라든지 결제망이라든지 서플라이 체인들을 우리가 항상 만들어서 미국에 팔아먹는 그런 구조만 가지고 가는 것이 불안하다면 내수를 탄탄하게 다짐으로써 먼 훗날 우리가 수출을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게 하나 있고 아, 그럼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서로 이혼할 준비를 하는 거네요. 각자. 이혼해도 우리 잘 먹고 혼자서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준비를 그런 거죠. 예,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110개국을 초청해서 민주주의 정상회의라는 걸 열어서 우리 편 모여라. 라고 하면서 공급선에 대한 얘기들을 해보고 있는데 여기에 되게 웃겼던 게 사실 뭐 독재 국가는 안 껴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네. 뭐 파키스탄이라든지 이집트라든지 뭐 인도라든지 민주주의의 어떤 그냥 뭐 서구 중심의 민주주의로 보기에는 좀 부족한 나라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럼 이게 과연 민주주의 국가를 모은 것인가 아니면 정말 자신의 편에서 우군이 돼줄 수 있는 공급망들을 모은 것인가에 대해서 약간의 의구심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 정말 장기적인 시각에서 준비되고 있는 공급망의 문제라고 예, 볼 수 예.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물론 여기서 뭐 바이든 행정부에서 인기가 없을 때는 중국을 때리면 미국에서는 여야 할 거 없이 다 지지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예. 일시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들이 진행이 되고 어느 정도 진척 상황이 있을 때 그 상황에서 뭔가 불씨가 탁 튀기게 되면 그때 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야, 우리가 10년 후부터 이혼할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혼할 준비를 10년 동안 했다가 그날 갑자기 술 먹고 들어와서 싸워요. 그럼 이제 갈라서라고 네. 했을 때 네. 갈라설 준비가 돼 있다면 갈라선다. 그런 상황이 그럼 진짜 갈라선다. 그럴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거시적인 측면을 한번 보실 측면이 있고요. 이제 미시적인 측면을 보면은 이게 예. 일단 단기적으로 제가 이제 대기업 들의 이제 공급망 관련해서 구매 파트나 이런 데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예. 근데 사실 방법은 똑같습니다. 재고를 많이 확충하고 공급처를 좀 다변화하고 주문을 좀 미리 하겠다. 라는 건데 네. 이것들은 누구나 다 똑같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 회사다. 그럼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잖아요. 그럼 차량용 반도체를 자동차 회사가 직접 구매해서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품 회사에서 차량용 반도체를 넣어서 부품을 갖고 오면 내가 거기다 집어넣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자동차 회사 그 협력업체한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야, 너 반도체 얼마나 있냐? 라고 물어보면 뭐 지금 이 정도 있는데요라고 얘기를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나 재고를 가지고 있는 건지는 가격을 협상할 때 바게닝 파워가 돼요. 우리가 재고가 많아요. 그러면 야, 가격 좀 깎자. 그렇죠. 뭐 재고가 없어요. 그러면 나 좀 재고 없으니까 올려주세요. 라고 하는 것들이 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서로의 원가라든지 재고 물량을 갖는 거는 갑질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심지어 그 협력업체조차도 예. 내가 지금 재고가 이만큼이 있긴 있는데 네. 그럼 그 전에 어디서 받아올 것인가 그쪽에서는 또 어떻게 물어볼 거냐 라는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내적인 이슈에서는 지금 공급망 문제가 워낙 심각하니까 평소라면 하지 않을 그런 데이터들을 연결하는 작업들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그렇게 공정거래법상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데 예. 워낙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까 협력업체들의 어떤 데이터들을 지금은 이제 엑셀 표 짜서 뭐 물량 얼마만큼 있습니까? 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어떻게 있습니까? 이거 좀 엑셀 표에 좀 넣어서 해주세요라고 이제 보내면 회신을 받아갖고 데이터 정리하는 정도 작업을 하고 있고 여기서 좀 한창 더 올라간다면은 이거를 이제 아예 프로그래머해서 전산화해서 입력을 하면 서로 함께 볼 수 있게라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 국내 협력업체는 이제 이게 있으니까 그립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해외 업체는 뭐 연락 안 됩니다. 뭐 엑셀표 넣어주세요. 뭔 개소리야. 우리 전산하는데 입력 좀 해주세요. 너 지금 왜? 뭐, 내가 왜? 그 내가 왜라는 답도 안 옵니다. 그냥 네. 뭐 그냥 쌩까는 거죠. 네. 그러든지 말든지. 네. 뭐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여기서 그 공급망에 대한 걸 요구를 하는 거는 굉장히 큰 무례이자 상도이가 아닌 게 미국 정부에서 자기네 반도체 공급망 한다 그래가지고 TSMC랑 삼성전자, 하이닉스에다 반도체 자료 요구하잖아요. 예. 그때 한국 정부에서 나서서 이거를 왜 달라 그러냐. 라고 해서 그걸 주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에 대한 얘기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문제가 생기든지 말든지 왜 나한테 그 자료를 달라 그러냐. 이게 굉장히 예민한 정보거든요. 네. 그리고 이 자료를 가지고 미국 정부가 지금 미국과의 문제, 국가적인 문제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라고 말은 하지만 여기서 뭐 인텔이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서 인텔이 지금 파운드리가 잘 안 되고 있는데 TSMC랑 좀 결별을 하기 위해서 인텔을 키우기 위해서 CIA에서 슬쩍 갖다 주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보장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락인이 안 돼 있는 굉장히 예민한 정보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공급망을 점검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네. 그리고 뭐 지금 하는 것도 뭐 얘기하는데 뭐 그런데요. 그냥 뭐 갑니다라고 그러면 이제 배가 안 오는 거는 이제 기본. 배가 한 2, 3주 늦게 온다는 건 기본으로 깔고 보는 거고 그리고 주문을 좀 미리 한 2, 3주 전에 넣어놓는 거고 그러다가 뭐 중국에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갑자기 뭐 오늘 전화해서 저희 전기가 안 들어와서 내일부터 못 보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들어오는 부품을 모아서 제품을 만듭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요? 원래 부품이 한 100가지가 있으면 100개가 다 있어야 만들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이 부품이 있을 수 있고 저 부품이 있을 수 있고 그럼 상품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예. 부품이 다 모아진 것부터 만드는 거예요. 그냥 일단 우선. 예. 그러니까 생산 계획을 우리가 이번에 100대를 만들어야지 200대를 만들어야지 그런 게 아니라 야 부품 다 찬 거 몇 개냐. 그래서 만들어서 계속 밀어내는 거예요. 뭐 그런 식의 생산할 수 있는 것만 생산할 수 있는 것만 먼저 하고 있고 여기서 또 하나 공급망 이슈에서 좀 지연이 되고 있는 지연 요인 중에 하나가 네. 가격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3차 업체가 네. 저희 원자재 값이 올라가지고 그 가격에 못 드립니다. 예. 그럼 안 돼. 지금 급해. 빨리 보내. 없어요. 못 보내요. 계약서 다시 써요. 그럼 계약서 쓰는데 시간 필요합니다. 그럼 2차 업체가 1차 업체가 더 저희 3차가 좀 올려달라 그러는데 우리 계약서 좀 다시 써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서 또 시간 걸리고 1차랑 겹상하는데 시간 걸리고 그러면 제일 끝단에 있는 그 1차 업체가 거기서 그 원청 업체죠. OEM 업체가 우리가 그럼 소비자 가격을 올릴 수 있느냐 여기서 또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 가격을 우리가 언제부터 올릴까? 뭐 자동차를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은 출시한 이후에 자동차 가격을 올리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그냥 올리는데 우리나라 업체들은 뭐 연식 변경이라든지 뭔가 변경이 있을 때 올리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협력업체들한테 그러는 거죠. 야, 우리 연식 변경할 때 가격 올릴 거니까 그때까지만 좀 그냥 주면 안 되겠냐? 그러면 3차 업체 배째라, 2차 업체 배째라, 1차 업체 배째라. 그런 물량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있어도. 왜냐하면 가격적인 요인이 거기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래서 공급망 문제가 지금 글로벌하게 이 구조가 거의 글로벌하게도 비슷해요. 네. 여기서 보내는 업체도 저희 해운 운송비 비싸져서 안 돼요. 뭐 저희 원재료값 올라서 안 돼요. 뭐 전기값 올라서 안 돼요.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없는 건지
아니면 가격을 올려달라고 투정을 부리고 있는 건지 가격이 오를 거를 대비해서 미리 하겠다는 건지 이게 다 막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항상 원활하게 공급을 받던 그 모든 라인들이 네. 정말 멘붕에 빠져 있는 게 아하. 지금 어떤 공급망의 현실이고 그러면 이제 공급망의 주요 의제들을 부분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네. 그럼 대표적으로 그 해운이 있습니다. 해운. 네. 해운 막힌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컨테이너선. 예. 그래. 그러면 그냥 해운에 대해서 현재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 전망이 어떻고 좀 중장기 전망은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예. 그러니까 해운 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대충 전망하는 건 한 3분기 내년 3분기 정도까지는 풀리지 않을 걸로 전망이 돼요. 내년 3분기요? 예. 내년이요? 예, 아, 예. 내년 3분기. 올해 여름에 풀린다고 그랬어요. 아. 근데 그게 안 풀리면은 더 오래 걸려요. 아. 그러니까 지금 보내야 되는 게 일주일 있다가 가면은 내년 3월 아니 3월 내년 3월인 걸 잘못 알고 계신 거죠? 아닙니다. 내년 3분기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럼 한참을 더 있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물건을 받기 위해서 3개월 전에 주문을 했어야 된다 그러면은 예. 이게 안 오잖아요. 네. 그러면 2개월 있다 주문하는 애, 1개월 있다 주문하는 애, 오늘 주문하는 애, 얘가 다 몰려요. 그럼 앞에 그렇지. 거를 처리를 하는 속도가 그렇지. 뒤에 거에서 따라오는 속도랑 그러니까 기존의 해운을 처리하던 속도하고 똑같이 가더라도 지금 밀려있던 애들을 다 넘겨야 돼요. 그렇죠. 그럼 지금 밀려있는 시간만큼 한 뭐 110%를 한다. 그러면 10%씩 뭐 한 달에 110%씩 한다 그러면 10%씩 10달을 해야 기존에 물려있던 100% 물량을 다 그러네. 소화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연되는 거는 예전에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분석한 거에 내년 3분기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예전에 그 LA 양에서 노조 파업이 나가지고 예. 이게 그 락다운이 된 적이 있었대요. 파업 때문에. 네. 근데 그거 해소하는데 6개월 걸렸다는 거예요. 그 물량 마저 채워서 보내는데 그 그쵸. 잠깐 잠깐 쉬어가지고 그 파업하느라고 잠깐 쉬었는데 아. 그거 해소하는데 한 6개월 걸렸다. 근데 지금은 공급망이 뭐 트럭부터 해서 퇴근 시간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픈 스튜디오로 지나가시네요. 예. 그러면 그거보다 최소한 더 걸린다 그러면은 너무나 네. 단순하게 내년 3분기가 돼요. 그러니까 아. 근데 지금 이거를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불행이라고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예. 지표들을 살펴보면은 지금 그 일정의 신뢰도 수준이 그러니까 네. 일정을 내가 오늘 보냈을 때 정시에 도착하는 수준이 한 34% 정도가 된대요. 예. 그러면은 한 70%는 정시 도착 안 한다는 거고 그러네요. 70%가 밀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해소하는데 또 그만큼의 또 시간이 시간 걸리는 걸리고. 거고 이게 그 평소에 멀쩡할 때 한 70에서 한 90% 정도 정시 도착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34%면은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인 건데 그리고 이제 평균 지연일이 뭐 한 7.4일 정도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게 4월 이후에 계속 올라갔어요. 하루 이틀 지연돼도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가서 7일까지 올라왔다가 지금은 뭐 0.4% 포인트.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 신뢰도가 34%였다가 34.4%로 0.4% 포인트 개선됐어요. 그러니까 네. 계속 안 좋아지다가 조금 개선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약간 유지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이거보다 더 악화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거고 운임도 엄청나게 올라간다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예. 근데 운임은 뭐 장기 계약도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네. 운임이 정상화되는데 보통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린대요. 예. 그럼 운임이 정상화되는 시점도 한 내년 상반기 3분기 정도는 돼야 운임이 정상화될 거라고 보는데 운임도 이렇게 쫙 드라마틱하게 오르다가 약간은 이제 보합으로 가는 안정되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이런 안정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물류가 조금 더 신속하게 움직여 준다면 그동안 밀렸던 거를 좀 해소할 수는 있다. 해소할 가능성이 생겼다. 그러니까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예.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는 게 현재 그 해운업 전문 분석 기관들의 분석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 그럼 해운사들은 어떤 대응을 하고 있냐라는 측면을 보면은 일단 해운사들이 요새 돈을 엄청나게 법니다. 그렇게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운임이 높으니까. 운임 높고 거기에 배 나가는 거야 뭐 속도 비슷하니까 네. 뭐 배 들어갈 때 뭐 돈 들어가는 거는 비슷한데 예. 운임이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물론 회전율이 다소 떨어진 건 있겠지만 네. 워낙 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익이 엄청나게 나는데 1위 해운사 머스크가 3분기 매출 20조에 6.5조 순이익이 났어요. 네. 근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냐면 네. 그 세계 최고의 커머스 회사 아마존과 해외 최고의 물류 회사라고 할 수 있는 UPS 두 개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이야. 해운사가 번 것만 이야. 전년 동기 대비 500%. 500%? 예. 와. 그러니까 작년에도 뭐 해운 운임 좋았는데
돈 엄청나게 벌고 있어요. 그럼 이제 그 돈을 가지고 뭘 하는지를 보면은 네. 앞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해운업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건데 지금 그 뭐 표로 보여드리면 예. 표 아직 이게 컴퓨터가 꺼져가지고 그냥 일단 말로 좀 드리면은 네. 물류의 수직 계열화를 하고 있습니다. 물류의 수직 계열화. 예, 그러니까 해운사가 우리가 네. 해운업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네. 굉장히 구닥다리에 그 주먹구구로 하는 게 되게 많아요. 물류망 되게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해운사의 배로 싣기까지 과정에 뭐 세관 통과하는 사람 따로, 트럭 하는 사람 따로, 트럭에서 세관 안으로 옮겨놓는 사람 따로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이제 하나씩 사들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표로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이제 머스크가 M&A하고 있는 현황이거든요. 표 한번 보여주세요. 예,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표가 예. 계속 사고 있어요. 아.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종합물류 이걸 지금 사고 있는 거예요, 뭐 다 산 거예요. 아. 예. 거기서 종합물류 회사, 포워딩 회사, 풀필먼트 회사, IT 솔루션 회사, 세관통과 회사, 뭐 반품물류 회사 이런 거를 다 사요. 아하. 그리고 이제 IT 솔루션을 또 해가지고 거기에 머스크 스팟, 머스크 플로, 트윌 이런 디지털 플랫폼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디지털 플랫폼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배에 한번 실으려면 조그만 사람들은 배에 못 실어요. 그걸 물건을 모아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네. 조그만 거를 모아가지고 요만큼을 만들어야만 해운사랑 거래를 할 수 있어요. 아, 네. 그럼 네. 일종의 포워딩 회사인데 네. 이거를 디지털 그러니까 플랫폼을 구축을 하게 되면은 머스크가 직접 주문을 받을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자동으로 모아주는 그쵸. 거군요. 예,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거를 분석을 해서 이 물류와 이 시점과 이걸 묶어가지고 그걸 맞추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디지털 물류를 맞추는 그런 작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물류업체 CJ 로빈슨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가 글로벌 탑 10 물류업체 중에 하나예요. 네. 근데 물류사들은 누구하고 또 관련이 있냐면 화주랑 관련이 있어요. 화주 물건을 보내는 사람, 네.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펩시라든지 펩시코라든지 제너럴밀 같은 대형 화주들을 가지고 있는 데가 CH 로빈슨인데 네. 여기를 인수하게 되면 대형 화주로부터 오는 주문을 물류를 받아서 해운까지 연결하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 거기에 또 하나가 그 프랑스의 물류업체 볼로레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아프리카 사업이 부동의 1위거든요. 예. 그럼 여기를 그냥 인수를 해버려요. 어. 그럼 아프리카 물류를 내가 아예 사서 아프리카 가는 물량에 해운을 내가 하고 요걸 하는 게 있고 그러면 이거를 받아서 이렇게 뭐 해운으로 갈 수도 있고 비행기로 갈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항공 물류의 비행기들을 또 사고 있어요. 다 독점이네요. 다 하는 거네, 그냥.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돈 많았을 때 미래를 위해서 뭐 할 거냐 그럼 배도 사고 이런 거를 물류를 막 사가지고 이거를 이제 물류의 수직 계열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 다음 제가 보여드릴 거는 이번엔 CMA CGM인데 그러니까 뭐 2위 3위 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네. 여기도 베러웨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또 계속 사요. 이 회사도 예. CMA CGM이라는 회사도 열심히 사고 있다. 예. 그러면 배만 사는 게 아니라 배를 갖고 왔을 때 물건을 내려줄 터미널도 사고 네. 타고 나면은 거기서 기차 타고 갈 수 있는 철도 운송도 사고 종합물류세도 사고 여기도 뭐 비슷하네. 여기도 드론도 비슷하네. 사고 이걸 다 사요.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은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뭐 디지털 플랫폼까지 함께 가는 측면이 있고 네. 여기는 약간은 좀 기존 방식의 물류 통합 네. 쪽을 좀 하고 있다는 정도 차이는 있지만 네. 어쨌든 수직 계열화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어요. 네. 여기도 뭐 비행기 뭐 계속 사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가 사는 건 아니다. 분명히. 네. 예, 일론 머스크 아닙니다. 네. 해운사입니다. 예. 네. 근데 그럼 이게 어떤 거를 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으냐면은 네. 이게 지금 같은 물류 대란이 계속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어느 순간에는 언젠가 물류의- 끝나겠죠. 물류가 좀 이렇게 좀 풀리고 그럼 병목 현상이 풀리게 되면 원활하게 물류가 이루어지게 됐을 때 이걸 수직 계열화를 하게 되면 원가가 굉장히 낮아집니다. 야. 거래 비용이 굉장히 낮아질 수 있죠. 그렇겠네요. 그럼 거기서 정말 머스크가 옛날에도 한 번 했는데 이번에 또 한 번 해운의 치킨 게임을 벌이면 어떻게 될 것인가? 싸게 다. 우리가 다 먹겠다 하고 가격 막 낮추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 죽으면 다 사버리면 되잖아요. 뭐 물류도 사고 철도도 사고 터미널도 사고 하면서 이거 물류의 수직 계열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마진율을 굉장히 높일 수 있고 마진율이 높다라는 거는 원가를 낮춰서 판매가 운송비를 낮출 수가 있잖아요. 예. 그건 경쟁 해운사들 죽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격을 최대한 근데 낮춰. 그러려면 공급이 넘쳐야 야 제가 다 해드릴게요. 다 갖고 오세요 할 텐데 지금은 컨테이너선이 없어서
H&M도 다녀야지. H&M보다 우리는 쌉니다. 우리한테 다 주세요. 그러면 화주들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니네가 다 못하잖아. 예. 그렇게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단기적인 시각에서 내년 상분기 정도까지 물류가 병목 현상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이때 이후를 어떻게 대비하고 있느냐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M&A를 해서 아하. 그때 이후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걸 보면은 주가를 봤는데 H&M 같은 경우는 최근 6개월간 주가가 40%가 빠졌어요. 물론 거기에 뭐 전환사채 문제도 있고 뭐 이런저런 뭐 내부 외환이 있지만 네. 머스크 같은 경우는 주가가 17%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보통 다 같이 움직였었는데 지금은 약간 그 조금 중하위권의 해운사들은 약간 지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상위권 해운사들은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요. 예. 그러면은 그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그 이후를 바라보고 있다. 물류 대란으로 돈을 많이 벌겠다는 건 알겠지만 여기서 아까 제가 더 이상의 병목 현상이 악화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럼 지금 같은 수익을 예를 들어서 뭐 내년까지 된다 그랬을 때 이 미래 가치를 천재로 땡겼을 때 피크아웃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까지 준비하고 있는 회사에다가 좀 더 높은 멀티플을 주겠다라는 걸로 해석이 좀 돼요. 그리고 또 하나 해운사들이 하고 있는 게 배를 어마어마하게 발주를 넣습니다. 어허. 컨테이너선을. 네. 그래서 올해 9월 말까지 발주된 컨테이너는 470척 390만 TEU인데 예. 이게 이전 최고치가 2007년 연간으로 330만 TEU였거든요. 근데 그 3분기까지 발주한 것만 해더라도 390만 TEU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발주 잔량이 그러니까 잔고로 쌓여 있는 게 예. 562만 TEU로 2020년 말 그러니까 작년 말 대비해서 3배입니다. 예. 그러니까 2008년 이후에 최대치인데 이러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 예. 23년부터 매년 인도되는 컨테이너선의 인도량이 210만 TEU로 3년 평균 100만 TEU의 2배 다 되는 배가 쏟아져 나와요. 그러니까 평소에 100만 TEU 정도 나왔다 그러면은 2023년부터는 200만 TEU가 나와요. 그리고 이거를 선복 기준, 그러니까 전체 전 세계에 있는 배를 모두 합친 것에 비해서 얼만큼의 배가 더 나오느냐라고 보면은 25%가 나와요. 예. 그럼 지금 선복이 100이라면 125%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어마어마하게 컨테이너가 쏟아져 나올 거다라는 건 23년에 정해진 미래예요. 그러면 공 기자님 말씀은 네, 지금은 이제 예. 병목 현상이 내년 3분기까지는 계속 이어진다. 이런 상황이 이어질 거란 전망이 많다. 예, 예. 근데 지금 왕창 돈 벌고 있는 그 해운사들이 이것저것 막 사들이고 예. 수직 계열을 하고 있고 번 돈으로 열심히 하고 있어서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어서 예. 이 병목 현상이 끝난 이후에는 가격 경쟁도 일어날 수 있고 가능성이 또, 있죠. 또 선박도 왕창 지금 발주하고 있으니까 예. 선박 물량도 많아질 수 있고 예. 그러니까 지금이랑은 완전 다른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왜 굳이 그 해운 얘기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길게 드리냐면은 지금 글로벌 공급망의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해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해운 전망이 정확하지 않으면 공급망에 대해서 대처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이건 그리고 해운은 거의 모든 물건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예. 보편적인 공급망에서 나타나는 현상. 뭐 배달을 해야 되니까 뭐 이렇게 운송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해운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는 공급망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한 측면에서 해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은 이게 두 번째, 이게 보편적인 현상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이번에 예. 드리려고 해요. 예. 그 해운과 관련해서는 한번 여쭤볼게요. 예. 이게 어디든지 수직 계열화 하면 좋은 거는 원가 절감되는 거 알죠. 빵집이 밀가루 공장도 하면 좋지. 그리고 빵집이 물류회사를 갖고 있으면 전국에 다 배달할 수 있으니까 좋지. 택배회사가 파업할 때도 우리 직원들은 다 다니니까 전국에 빵 배달이 되니까 좋은데 예. 그렇게 안 하거나 못하는 이유는 야 이거 고정비인데 이거 빵값이 떨어지거나 혹은 트렌드가 바뀌거나 혹은 뭐 여러 문제가 있을 때 나빠졌을 때 내가 나빠졌을 때. 다 떠안아야 된다. 그렇기도 하고 예를 들면 그 밀가루 회사가 거대한 빵 회사와 같이 있으면 예. 밀가루 회사는 영업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가 절감의 노력을 안 하다 보면 자꾸 둔해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빵 회사가 없으면 여기도 납품해야 되고 저기도 납품해야 되니까 뭐 직원들이 친절하기도 하고 밀가루도 더 좋은 밀가루 싸게 만들려는 노력을 하는데 어차피 뭐 파리바게뜨에서 다 사가는 거 뭐하러 우리가 뭐 그렇게 되는 걸까 때문에 일을 나누는 건데 예. 이걸 수직 계열화를 하면 즉 해운에서도 그렇게 하면 그런 부작용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어. 그동안 안 했을 텐데
그동안 안 한 건 진짜 그냥 돈이 없어서 안 한 거예요? 그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 예. 여기서 그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해운의 비효율성, 물류가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에서 인천 배달하면 저기 곤지암 갔다 오잖아요. 예. 곤지암 갔다 오는 게 훨씬 더 빠른 거고.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박스 있잖아요. 컨테이너 박스를 어디에 어떻게 보관할 것인가에 대한 논문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물건을 실어가지고 미국으로 보냈을 때 이 네. 컨테이너 박스, 빈 컨테이너 박스를 어떻게 갖고 오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에 대한 그런 식의 논문들도 굉장히 많아요. 해운은 그 병목 하나하나가 다 전문적이고 하나하나가 다 그 병목이 되는 거고 다 비용이고 다 비용이다. 이거를 그 지금 해운의 스타트업들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해운업을 직접 하는 게 아니더라도 이걸 디지털화를 하는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예. 그러니까 아까 전에 지금 이준우 기자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런 예. 얘기들은 각 개별 주체들이 완벽하게 이게 좀 정말 효율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건데 지금은 효율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다가 디지털화가 이루어지면서 여기에 대한 통폐합이 굉장히 많아지고 디지털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중간중간 이거를 덜어내는 것도 해요. 그러니까 해운업의 미래에서 그 아까 수직 계열화의 장점이 있고 말씀해 주신 단점이 있지만 지금 투자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은 장점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고 그들이 투자를 해서 타겟으로 하고 있는 거는 병목 현상을 내년 말 정도 본다면 그 이후를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는 말씀을 그래서, 그냥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한다면 머스크는 앞으로 이 병목 내지는 이 수요 초과 현상이 꽤 장기간 계속될 거라고 판단을 한 결과가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질문했는데 꼭 그거 아니더라도 예. 충분히 그 과정에서 개선할 여지가 많기 때문에 하는 거다. 거기에 더해서 물류가 많이 없어지면은 그때는 오히려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원가 절감한 애들이 치킨 게임이 훨씬 유리해요. 네. 우리나라 한진해운이나 현대상선 그때 거의 죽을 뻔했을 때 네. 그때가 사실 뭐 그 물량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 그때 물량이 오히려 없는 상황에서 대형 선대로 원가를 낮출 수 있는 회사들이 공격적으로 그 가격을 물류료를 후려쳤을 때 예. 그걸 버틸 수 있는 걸 누가 버티나를 보다가 결국은 한진해운이 무너지면서 해운 운임이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럼 실제 치킨 게임이 벌어지면 수직 계열화를 하고 있는 회사가 훨씬 유리할 겁니다. 유리하다. 예. 그게 이제 그 공급망에서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인 보편적인 현상. 이게 그 해운이고요. 네. 컨테이너 박스에 그런 거 논문 있는 건 어떻게 알았어요? 아, 컨테이너 박스가 없다 그러니까. 아니, 그래가지고 이제 컨테이너 박스를 그 만드는 회사를 또 이렇게 취재를 좀 해보려 그랬는데 네. 중국에 있는 회사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컨테이너 박스가 없어서 컨테이너 박스가 없는 게 아니라 컨테이너 박스가 미국에 있어서 문제가 되더라고요. 못 빠져나오지. 그쵸. 그래가지고 그때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는 그 중국에 있는 화주가 워낙 세게 불러 돈을 내가 물류비 많이 줄게. 그랬더니 그 배가 그 컨테이너 빈 컨테이너 박스를 가지고 중국으로 가요. 빈 거라도 그냥 보내라. 빈 거라도 내가 비싸게 보내라. 살게. 네. 안 그러면 컨테이너 계속 값까지 만들어야 내가 돼. 다 해줄게 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살짝 한국 물건을 중국으로 실어와요. 오는 길이니까 살짝만 들렸다 가면 된다. 그리고 이제 그 합승이네 합승. 아니죠. 아니, 빈차 아니, 타고 오는 빈차 거죠. 타고 아니, 그냥 오는 거네. 한국에서 그냥 중국으로 어떤 물건 그냥 실어 간다는 거야. 이거 미국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와 무관하게. 무관하게.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가 빈 박스로 중국에 가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 빈 박스에 대한 대가는 중국 화주가 다 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쪽 선사 입장에서는 한국 거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중국으로. 그러니까 합승이네 그럼. 합승이네 어. 합승이네. 그러니까 저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콜택시를 불렀는데 네. 내가 여기서 저희가 여의도에 있는데 콜택스가 광화문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콜택시를 불렀으니까 거기에 대한 콜비를 제가 줘야 돼요. 그러니까 기사님은 어차피 오는 김에 그냥 태우고 오는 거지. 쿠팡이츠를 하는 거구나. 그리고 그 선사가 그럼 중국에서 한국 가는 배에서 그 물류비는 내가 낼게. 오케이. 그러니까 중국 가는 것만 내.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일도 있을 정도로 그 효율성을 높이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그 네. 중국의 컨테이너 박스 세계 1위 업체에 투자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서 좀 그 상황을 좀 보니까 그 컨테이너 총량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빈 컨테이너 박스를 배치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추가적으로 컨테이너 박스를 많이 만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주가가 그렇게 재밌진 않았어 뭐 별로 투자할 만한 가치는 좀 없었습니다. 이건 여담이고요. 예. 그러면 해운은 보편적인 현상이었고 네. 해운의 그럼 보편적이지 않은 현상. 보편적이지 않은 현상은 수요처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공급망 문제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수요처가 쓰였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뭐 유럽이 됐든 미국이 됐든 많이 사용하는 물건에 대해서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그것도 품목별로 다르다. 예. 아. 그리고 이 품목이라는 거는 그 수요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야 물가 상승이래 그래갖고 모든 게 다 오르고 뭐 공급망이라고 다 오르고 다 예, 병목이 예. 아니라 필요한 물건만 이렇게 올라요. 예를 들면은 대표적으로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걸로 보였던 에너지 문제, 뭐 석유, 석탄, 가스 이런 것도 이렇게 보면은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은 원유가스 산업 투자가 코로나 확산 이전보다 26%가 감소했습니다. 예. 이거는 ESG 문제도 있고, 예.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는 다 안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여기서 그 오펙에다가 미국에서 굉장히 압박을 많이 넣었어요. 오펙에다 미국이 오펙에다가 야 니네 지금 우리 물가 올라가지고 지지율이 안 좋아. 너네 빨리 증산 안 하면 너네 가만 안 둬. 그리고 우리 비축유 풀 거야라고 얘기했을 때 그 오펙에서 발표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네. 오펙에서 발표한 자료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요 그림인데 야 우리가 가스하고 석탄하고 네. 그 석유하고 가격 오르는 걸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보자. 지금 LNG 가스 뭘 봐야 돼요? 뭘 봐야 그 돼요? 끝에서 두 번째 있는 588%, 네. 618%. 아. 지금 가스는 유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가스가 여기서 쇼티지가 나다 보니까 가격이 그만큼 많이 오른 거예요. 아. 아, 그 내추럴 가스, LNG나 내추럴 가스나 같은 건데 다 예. 위에서 세 가지가 똑같은 건데 예. 유럽에서 쓰는 이게 가스는 많이 618% 올랐고 예. 미국에서 쓰는 가스는 127%밖에 안 올랐네요. 그러니까 미국 가스 정도랑 비교하실 게 아니고 그거랑 하려 그런 게 아니라 네. 그 밑에가 바로 석탄이잖아요. 네. 석탄도 334%가 올랐어요. 예, 예. 근데 오펙에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36%밖에 안 올랐다. 아. 제일 밑에 줄에 있는 렌트. 원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 그러니까 제가 제일 극단적으로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네. 가스는 유럽에서, 석탄은 중국에서 이렇게 거기서 쇼티지를 내버리니까 저렇게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네. 정작 원유는 많이 안 올랐어요. 아. 그러니까 공급망을 해결해주는 방식이 예. 이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아니 미국에서 비축유를 푼대 그랬더니 다들 하는 그때 저 에너지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나눴을 때 했던 얘기가 네. 야 비축유 풀면은 우리가 가스 보일러 쓰는데 지금 기름 보일러로 바꾸란 얘기냐? 우리 필요한 게 가스인데 지금. 그쵸.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오른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 아. 필요한 부분에서 부족한 거가 오르는 거지 아무거나 다 오르는 게 아니에요. 아하. 네. 그러면 가스가 왜 아시아 가스 오르고 유럽 가스 오르고 막 그랬는지는 뭐 그거는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은 예. 유럽에서 가스가 쇼티지가 나니까 아시아에서 자꾸 땡겨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저거 사오고 저거 사오고 저거 사오고 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올라가는 건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공급망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아무거나 다 보실 게 아니라 아. 이게 수요가 실제로 있는 부분들을 좀 봐야 돼요. 네. 그리고 이게 좀 대표적인 또 이상한 현상 중에 하나가 예. 철강인데요. 지금 철강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철강은 원래 두 가지, 그러니까 석탄하고 철광석 네.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철광석에다가 석탄으로 산화작용을 해갖고 이거 철을 빼내거든요. 네. 그럼 두 개가 고로. 예, 그러니까 워낙 이게 많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같이 다닙니다. 둘이. 뭐 철광석 오르면 석탄 오르고 석탄. 그래가지고 그냥 포스코 투자하실 때는 네. 그냥 철광석이든 석탄이든 둘 중에 하나 가격 오르면 사시면 돼요. 네. 그냥 원래 그냥 같이 철광석 따라가니까. 근데 중국에서 석탄을 에너지용으로 굉장히 막 땡기다 보니까 그리고 그거 한다고 전력에 통제하고 그러면서 야 철강 생산은 그렇게 좀 많이 하지 마라고 해버리니까 갑자기 철강 가격은 뚝 떨어지고 철광석 가격은 석탄 가격은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철강사 입장에서는 두 개가 같이 오를 때, 두 개가 같이 내릴 때를 염두에 두고 항상 경영 전략을 짰었는데 네. 갑자기 두 가지 원재료가 이게 팍 갈라져 버리는 모습을 보이니까 어떻게 보면 나한테는 똔똔인데 향후 전략을 못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이제 그 원자재 가격 인상, 공급망 문제를 바라볼 때 그냥 막연하게 모든 게 다 간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아하. 그러니까 수요가 올라가고 있는 측면에 있는 원자재가 많이 오르는 거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거기서 공급망이 생기는 걸 봐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또 제가 또 재밌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저는 이제 히토류라든지 희귀금속 이런 쪽도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쇼티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전형적으로 히토류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거의 다 나오기 때문에 네. 공급망 문제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예. 근데 물론 단기적으로 그걸 틀어막지는 않을 테지만 예. 그래서 야 이 정도로 지금 재료 쪽에서 쇼티지가 나면은 분명히 이게 문제가 있을 거야라고 해서 제가 그 저 뭐 귀금속이라든지 이쪽에도 좀 연락을 좀 해봤는데 또 귀금속 하시는 분이 나는 요새 별로 안 올랐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왜 안 올랐어요? 그랬더니 귀금속은 뭐 백금이라든지 뭐 이런 귀금속류는 산업용 백금 같은 경우에 자동차의 배기가스 촉매로 많이 써요. 예. 근데 차량용 반도체가 없어서 차가 안 나가요. 그러니까 여기는 공급망 문제가 없어요. 그럴 수 있겠다. 예. 그리고 또 대표적인 또 그런 현상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공급 과잉을 하고 있는 품목이 하나 있잖아요. 네. 메모리 반도체. 네. 우리나라는 넘쳐나. 그러니까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를 잘 만들고 있어요. 꾸준하게. 네. 근데 저기서 조금 이렇게 좀 실력 떨어지는 시스템 반도체 애들이 반도체를 못 만들어. 네. 근데 핸드폰에는 두 개 다 시스템 들어가. 반도체도 들어가고 메모리도 들어가야 돼. 근데 얘가 쇼티지가 나 보니까 여기 공급 과잉이 나 버리는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급망 문제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건이 그냥 안 나오는 걸로 보이시겠지만 각 품목별로 사정이 달라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좀 부분적으로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실 때도 아무거나 다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런 네. 것들을 같이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요소수 대란 네. 났었잖아요. 요소수. 요소수 대란 요소수 요즘 얼마나 해요? 많이 내렸나? 많이 내렸나? 내렸어요. 물론 아직 그냥 판매까지는 안 되고 이제 온라인에다 조금씩 공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도대체 어디서 사냐 뭐 이런 기사 좀 아직도? 보긴 했던 것 같은데. 예. 네, 그게 온라인으로 판매한다 그랬는데 막상 가보면 없고 뭐 그런 경우가 좀 아직까지는 있어서 근데 그렇게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에요. 근데 요소수 쇼티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에 그렇죠. 단기적으로 걔네가 수출 물량을 끊었을 때 생겨난 문제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요소수를 이제 갖다가 막 썼을 때 옆에서 웃고 있던 일본이 있잖아요. 일본의 최근 상황을 보니까 요소수 가격이 일본은 안 올랐어요 하나도. 한 200엔짜리가 1,500엔 됐으니까 한 7배 반? 일본도 많이 올랐네. 엄청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일본은 그 디젤 차를 안 탄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화학 없이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우리는 요소수가 충분하다라고 예.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요소라는 거는 석탄에서 나와서 암모니아로 가서 요소수가 나오는 건데 그 일본이 무슨 석탄이 많은 나라는 아니잖아요. 석탄이나 뭐 석유가 나오는 나라도 아니고 화석연료 기반으로 나오니까. 근데 자기네가 화석연료 쪽에서 쇼티지가 나고 요소가 쇼티지가 나면 방법이 없어요, 일본도. 일본도. 예. 그런데 여기에 또 재밌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예. 한국이 다 사왔어요. 그것도 있는 거 탈탈 긁어갖고 그러니까 한국이 탈탈 긁어갔다. 이 나라 저 나라 다 긁어갖고 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거기다가 일본의 요소수 만드는 대기업인 미츠이화학이 한 40일간 이제 정비를 갖추면서 약간 멈췄었는데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여기가 요소수 빅3 중에 하나예요. 그랬더니 일본 내에서 지금 여론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아하. 한국으로부터 돈은 얼마든지 낸다라는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간 국내 업자들을 처단해야 된다. 그게 일본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 굉장히 좀 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국내 언론에서는 크게 다루진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요소수가 이제 해결이 되니까 이제 별로도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일본에서 지금 5배 정도 가격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거기 뭐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라든지 이게 요소라는 게 화석연료 기반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일 싼 게 중국이지만 좀 비싸게 물류비 내면 뭐 중동도 석유 많이 나오고 아까 석유가 많이 오르지도 않았다 그랬잖아요. 구해 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요소 구하러 다니셨던 분들한테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니 뭐 리터당 10,000원에 구해오라 그러면 못 구해오는데 아유 10만 원이면 구해오죠. 그래. 그렇죠. 그렇지. 안 되는 게 어딨어. 그럼 우리 저 가격의 문제지. 인력난 거짓말이야. 돈 많이 주면 오지. 그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른바 전문 용어로 아도를 쳐서 다 가지고 오니까 예. 여기서 중국에서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뭐 40일간 약간 공장 멈추고 자기는 그렇게 우리나라에 비해서 많이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병목 현상이 딱 나자마자 가격이 휙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급망 문제는 또 어떤 현상들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냐면은 예. 한쪽에서 쓸어가 버려요. 문제가 생기면. 네. 아, 그렇죠. 그러면 그렇겠죠. 전염이 돼요. 전염이 되지. 야, 예. 우리도 쓸어 가자.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부 쪽에서는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왔는지 이게 정부 사이드에서 공급망 쪽을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이게 사실 요소 가격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좀 있는데 네. 네. 요소 가격을 제가 갖고 왔나? 여기 요소 가격을 갖고 왔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요소수 쇼티지가 크게 문제가 됐던 거는 10월 말이었어요. 예. 지금 표를 보시면 10월 말이 거의 꼭지의 마지막이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문제가 된 거는 10월 초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때부터 중국에서는 야 이게 우리가 전력이 좀 부족해가지고
이제 그 공장을 돌리지 못하게 될 거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요소가 없으면 비료를 못 만들고 비료를 못 만들면 겨울에 밀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게 좀 안 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중국 정부에서 야 전기를 좀 그 요소 회사들한테는 좀 미리 공급을 좀 해줘. 그리고 요소를 그 운반하는 그런 기차를 탈 때 약간 보조금을 좀 지급해줘. 예. 왜냐하면 그거는 요소가 쇼티지가 날 거라는 거를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 그 당시에 그 요소 공장의 생산 가동률이 한 67% 정도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이 거의 끝까지 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쇼티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격이 먼저 선적으로 보여주게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될 때 이게 딱 락다운이 일어나는 예. 그런 예.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 거 상황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었음에도 그러니까 9월 중순부터 이런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 우리나라가 거기에 대응을 잘 못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럼 왜 그게 대응이 좀 어려웠었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쪽에서 연락은 했대요. 요소가 좀 문제가 될 것 같다. 예. 요소가 지금 중국 쪽에서 이런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이게 요소가 수입되는 것까지는 아는데 수입이 돼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까지를 다 파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 정부 입장에서 예. 그러니까 이쪽에서 중국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어떤 그 공무원 분들이 네.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동향을 이게 파악을 해서 심상치 보내잖아요. 않아. 여기 심상치 이게 좀 않은 것 심상치 같아. 않으니까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네. 우리나라 관세청에서 이 항목별로 볼 거 아니에요. 뭐 이런 항목 저런 항목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이걸 볼 텐데 네. 요소라는 항목이 들어오고 있다는 건 아는데 이 요소가 들어와서 어디로 퍼져 나가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팔면 제가 예를 들어서 그 껌을 팔았는데 그 껌을 그 사람이 씹는데 쓰는지 남한테 붙이는데 쓰는지 그건 내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요소가 부족하다는 것까지는 알았지만 이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소비자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공부가 안 됐네. 공부가 안 됐어. 그러니까 그럼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거기서 거시 통계 보는 사람들이 그게 어떻게 쓰이는지를 어떻게 다 아냐. 그러면은 실무단 정도에서 좀 알아가 전문가가 좀 이렇게 감시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예. 실무단에서도 제가 아까 말했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한 단계만 넘어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나랑 거래하고 있는 그 상대방의 사정 정도까지 파악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 거래 상대방이 어디서 가지고 오는지 아니면 나한테 물건을 샀던 사람이 어디다가 이걸 활용하는지 이걸 갖다 쓴 사람이 뭐에다 또 팔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지까지가 파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급망에 대해서 되게 어려운 건데 예. 그러니까 되게 어이없었던 거는 아까 보시면 요소 가격 떨어지는 게 예. 우리나라가 정책하자마자 요소 가격 대폭 떨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측면이 하나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 대책해가지고 지금 괜찮다는 저 시점에 요소 가격이 저렇게 떨어졌다라는 거는 요소의 공급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고 그렇겠네요. 주요 고객사인 우리나라가 요소를 굉장히 비싸게 모든 나라에서 다 싹쓸이를 해버렸기 때문에 애목에 지금 중국과 그 일본이 그거를 가지고 올라갔는데 말도 못하고 이제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고 야, 어떤 놈이 팔았어 이런 거네 일본은. 그죠. 예전에 우리나라도 마스크 대란 났을 때 거기서 뭐 이거 사가지고 숨겨놓는 놈이 있다는 뭐 이거 했잖아요. 그거랑 이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요소가 영향을 좀 미치고 있어서 이거를 이제 마그네슘 가격을 제가 갖고 왔나? 마그네슘 가격. 예, 마그네슘 마그네슘. 가격을 좀 보여드리면 요소가 문제가 되고 나니까 이번엔 그때서야 마그네슘. 제2의 마그네슘은 무엇입니까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그네슘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시점을 저기서 표에서 보시면 11월 초입니다. 이것도 가격이 먼저 뛰었네. 가격은 이미 9월 초에 떴는데 이미 떴어. 그 부분에 대해서 대거 $8,000를 하던 그 마그네슘 가격이 예. 지금 $4,000 언저리까지 반토막이 난 다음에 정부에서 우리가 마그네슘을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야. 마그네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마그네슘은 보통 합금을 만드는 데 써요. 그러니까 알루미늄을 만들 때 조금 들어가요. 예. 뭐 0.5% 이렇게 들어가요. 네. 많이 들어가는 품목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쭉 올라가게 되면은 이거를 그 사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오냐면은 이게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뭐 등치가 엄청 커가지고 뭐 장기 계약을 맺어갖고 이게 한 번에 광산에서 받아오고 재련 공장에서 받아오고 이런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은 그 떴다방 스타일로 그냥 그쪽에 있는 무역상하고 이쪽 무역상하고 그냥 우리 이거만큼 필요하니까 그쪽에서 좀 떼어오세요. 어차피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그쵸. 그리고 물량이 많으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네, 네. 이쪽 수요처에서도 그렇게 많이 주문을 하지 않으니까 그런 무역상에다 의존을 합니다. 예. 그럼 무역상이라는 게 뭐 거기 그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사무실 하나 놓고 전화기 놔두면 그게 무역상인데 예. 거기가 가격이 올라가는 걸 어떻게 대응을 하겠어요.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LME에서 선물을 산 다음에 LME에서 선물 사면은 현물 인도해 주거든요. 네. 그 현물 인도하면 그쪽 창고에다 갖다 줍니다. 한국에 있는 창고에다가 야 이거 현물 찾아가.
그러니까 우리 그때 예전에 원유값 마이너스 갔을 때 그 얘기했잖아요. 네. 야 만기 됐을 때 우리 집에 석유 오면 어떡하지? 이런 것처럼 네. 정말 거기 창고 하나 없는 물류상 그러니까 거기 무역상들이 네. 주문해서 거기 오면 트럭 회사 연결해가지고 그거 물건 실어다 공장 갖다 주고 그렇게 해요. 네. 그런데 그걸 어떻게 관리를 하냐고요. 그래서 가격이 저렇게 올라갔을 때 정말 실제로 많은 회사들이 네. 좀 작은 규모의 회사들이 망했고 아. 그러면서 마그네슘 하시는 분들은 좀 억울하죠. 요소는 소비자한테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렇게 빠르게 대응을 해줬는데 마그네슘은 대응도 안 해주고. 자기는 8,000달러 갈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하다가 갑자기 4,000달러 됐는데 이제 대응해 준다 그러고 그래 마그네슘 없으면 눈도 떨리는데 꼭 필요하죠. 미량이 필요하죠. 그리고 나서 다시 6,000달러가 됐는데도 아무 소리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거를 장기적으로 공급망을 좀 더 좀 튼튼하게 가져가려면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얘기하면은 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선 조달청에서 그걸 많이 해줘요. 예. 조달청에서 어느 정도 그 대량으로 물건을 사와가지고 적당한 가격에 시장에 공급을 해줍니다. 이게 네. 정부에서 하는 역할인데 그럼 아까 그 물류 공급망에 대한 대응은 세 가지라 그랬잖아요. 뭐 많이 주문하기, 먼저 주문하기, 여러 군데서 주문하기. 그러면은 조달청에서 그만큼을 많이 쌓아놔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라 돈으로 그걸 많이 쌓아놔서 국내 업체에다 싸게 공급하는 것밖에 없다. 아, 그것도 좀 이상하다. 그것도 좀 이상하죠. 그럼 이게 언제 문제가 생길지를 모르는데 일단 물건부터 나라 돈으로 많이 쌓아놓고 국내에는 좀 싸게 공급해달라고 얘기하는데 마그네슘 업체분도 그 얘기를 하면서도 이건 좀 염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져야 되는 리스크를 그냥 조달청에 해달라고 하는 건데 이게 공급망에 문제가 좀 있으니까 좀 부탁을 좀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이게 그렇게 완벽한 대안이 되기는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은 안정적으로 공급망을 가져갈 수 있는 이른바 수직 계열화라든지 파트너십이라든지 예. 이런 걸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봤더니 저 공급망을 이제 따라 들어가는 거죠. 예. 거기서 우리나라에 있는 무역상이 누구한테 물건을 샀는지 이 무역상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무역상은 어디서 물건을 떼왔는지 이 무역상이 떼어온 그 재련회사는 어디며 이 재련회사가 공급을 받고 있는 광산은 어디며 여기를 다 찾아서 우리가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좀 맺어놓으면 어떻겠느냐라고 고민을 해보니까 네. 중국이 저 아프리카, 호주, 뭐 중동 이런 나라에 가서 다 광산에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아. 이미 거기다가 1대 1론이 뭐냐 해갖고 돈 투자 다 해가지고 거기가 이제 어마어마한 물량을 가지고 원광부터 해서 재련부터 해서 그 서플라이 체인을 중국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중국을 피할 방법이 없네요. 그럼 우리가 거기서 몇 푼 사온다고 그거를 그 물량을 그럼 우리가 광산을 통째로 사자, 재련 공장을 통째로 만들자라고 하기에 우리나라 캐파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트레이딩을 잘하는 방법. 그러니까 물건을 이게 꼭 띄워오는 것만 아니라 중간에 트레이딩을 하는 데는 어디가 있을까라고 보니까 거기는 우리가 이른바 글로벌 뭐 마녀, 악마, 뭐 메이저라고 불리는 뭐 오일 메이저, 아니면 카길 같은 식량 메이저, 예. 뭐 글렌코어 같은 원자재 매니저 예. 이런 회사들이 거기를 꽉 잡고 있는데 네. 거기는 정말 취재가 안 되더라고요. 정말 거기는 그 나라의 그 회사 담당자도 안 알려준대요. 가족 기업이래잖아요. 가족 기업. 우리는 아무것도 안 알려주고 싶어. 우리는 예. 가족 기업이니까. 예. 그리고 실제로 글로벌 가족. 나는 기업. 너한테 뭐 안 물어볼게. 너는 나한테 뭐 물어보지 마. 그 걔네들의 어떤 잘 알려지지 않은 기업이다 보니까 이게 네. 루머 아니면 약간은 의심스러운 그런 거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리비아를 좀 무너뜨려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지금 리비아산 원유 가격을 떨어뜨리자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그 메이저 트레이딩 회사가 세 군데가 있거든요. 네. 근데 걔네가 CIA하고 같이 작업을 해서 그 가격을 떨어뜨려서 그 나라를 망하게 하자. 뭐 이런 식의 공작에 언급될 정도의 그런 무시무시한 트레이딩 회사들이 있어요. 우리가 걔네한테 가서 뭐라 그러죠? 뭐라 그래? 조금만 주세요. 뭐 할 말이 없네. 마그네슘이 없는데 좀만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미 그쪽 생태계에서 굉장히 거대한 빅파워 둘이 한쪽에서 원강을 다 가지고 있고 한쪽은 네. 트레이딩 시장을 다 갖고 있는 상황에서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여지가 할 별로 수 있는 게 없는 별로 거예요. 없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이즈로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서 그런 문제가 또 있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그 얘기하시는 분들이 코트라에서 12월 초에 코트라로 정보를 다 모아주기로 했어요. 근데 상황본부를 만들어가지고 몇 네. 현재 품목에 몇십 개 품목에 해가지고 감시하는 거라서 그쪽에 계신 분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너희가 문제가 있으면 빨리빨리 알람을 쳐라. 예. 이거 문제가 있다. 예. 비법 눌러라. 그런 예. 거네요. 그래가지고 그럼 빨리빨리 뭐 미리 사든 아니면 많이 주문을 하든 아니면 다른 공급처를 찾든 이걸 좀 할 수 있게 미리 좀 삐뽀삐뽀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분하고 같이 얘기할 때도 그렇고 이게 무슨 얘기 어떤 그 구조냐면
가격이 오를 것을 맞춰달라는 얘기예요. 아 사실상 가격이 오르면 이미 늦으니까. 그쵸. 아. 공급망에 문제가 있는 것을 미리 경보해 주세요라는 얘기는 이 물건의 가격이 오를 거니까 내가 먼저 사게 해 주세요. 그러네. 그러면은 그거를 그걸 감시하는 어떻게 그 기구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러면 뭐하러 공급망 합니까? 그걸로 투자하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실제로 그 일을 하고 있는 분야 네. 그 사람들이 누구냐? 공급망에서 앞에 앞에 단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하고 있는 데가 그 조직 안에 있냐라고 했을 때 조직은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네. 건너를 알기 어렵다는 게 있고 예. 또 하나는 문제가 없을 때 네. 이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안 생기면 네. 그 사람이 논 사람이 됩니다. 그 직원이 그렇지. 이 그러네, 공급망을 그러네. 감시하고 야, 있던 뭐 아무 문제가 없는데 너는 막 이렇게 너 1년 동안 뭐 했냐? 그러면 감시했는데요. 이게 도둑이 없으면 경찰이 할 일 없는 거랑 그렇지, 비슷해요. 그렇지. 그래갖고 기업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보고 있겠지만 네. 공급망의 앞단까지를 이걸 다 감시할 수 없다. 이런 문제 때문에 없다라고 말씀 주셨고 그럼 그런 거 좀 누가 봐요? 라고 이제 그걸 좀 잘 보는 사람이 누가 있냐 그랬더니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잘 본대요. 오히려 예. 거긴 돈 되는 걸 열심히 보니까. 그쵸. 걔네들은 가격 전망을 해서 투자를 하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그 정보망이라든지 투자 정보라든지 이걸 동원해서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공급망 관리를 잘 해서 감시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 즉슨 엄청난 이익이 돼요. 그리고 전망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그렇겠네요. 근데 그거를 정부가 감시하는 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믿을 수 있을 것일까? 아, 그래. 그러면 헤지펀드를 하지. 그죠. 그러면 공급망을 관시하고 어닝을 달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남들보다 내가 싸게 살 수 있도록 미리 얘기해 주세요. 오를 주식 미리 찍어 주세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망 관리라는 거는 우리가 단순하게 지금 뭐 해운에서 뭐 선박 빨리 돌리고 트럭에서 뭐 컨테이너 박스 빨빨 치워주고 뭐 인력 투입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가격이라는 것으로 귀결되는 얘기고 그 가격에 공급망에 워닝을 주라는 얘기는 지금으로서는 야, 쉽지 않겠네. 가격이 오르는 거를 미리 알려달라. 쉽지 않겠어.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 그리고 공급망 시간 다 됐나요? 아니요, 말씀하십시오. 하세요. 예. 예. 그 공급망 관리를 잘 하려면은 어마어마한 권력이 필요합니다. 그건 그럼 왜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TSMC 삼성전자한테 공급망 데이터 달라 그러려면은 그러려면은 이게 미국 정도의 파워가 없으면 안 주잖아요. 예. 근데 그렇죠. 여기서 제가 그 예전에 저런 기사가 있었어요. 일본에서 한국의 철강 알루미늄 화학 제품에다 상계관세를 매길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때 통상이랑 상계관세 하시는 분들을 좀 취재를 해보니까 예. 안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내용은 뭐였냐면은 일본 경제산업성이 미국, 유럽, 호주, 브라질 등 5개국과 정보 공유 협의체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근데 왜 상계관세를 못 매길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라고 얘기했더니 그 상계관세를 매기려면은 이게 그 한 국가가 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그래갖고 이제 여기에 가격을 막 덤핑을 칠 수 있게끔 나라가 뭘 해주면 거기다 관세를 매기는 WTO의 어떤 그 페널티거든요. 근데 그걸 하려 그러면 그 가격에 정부가 어떤 식으로 보조를 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거만큼의 상계관세를 때릴 수 있거든요. 그럼 이게 전기요금을 깎아서 해준 건지 부동산 세금을 깎아줘서 한 건지 법인세를 깎아준 건지 원재료를 조달청에서 많이 준 건지 인건비를 보조를 해줬는지 이거를 그 나라의 제도를 다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나라의 제도를 그렇게 면밀하게 파악해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미국 정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공급망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좀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국가에서 특정 품목들이 어떻게 거래가 되고 있는지를 보려면 그 나라에 움직이고 있는 대기업부터 해서 지자체부터 해서 정부 제도부터 해서 이걸 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다 그냥 관세 하나 매길라 그래도 그 나라 제도를 다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생물처럼 움직이는 가격과 공급량을 맞추기 위해서 이걸 감시한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러면은 약간 이제 결론적으로 가려 그러는 건데 그러면서 이런 문제들을 딱 경험을 하게 되면 야 이건 답이 없다.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진짜 뭐 저도 너무 이제 막막한 그런 거를 느끼고서 그러면서 또 하시는 얘기가 아이고 그래도 바로 안 끊어. 아까 만 원 내다가 뭐 돈 안 되면 뭐 5만 원 내면 또 살 수 있고 5만 원 내다가 또 물량 많이 공급되면 또 막 이른바 시장 원리라는 게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최근에 봤던 통계 중에 재밌는 게 이게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그렇게 때리고 뭐 미국에서 바이든 행정부도 뭐 사실상 뭐 전국 포위하고 예. 뭐 이러고 있는 진짜 양국 국가 간의 어떤 정무적인 뭐 지정학적인 문제로 이게 거래가 끊기고 이것 때문에 공급망 문제가 생길 거라고 우리가 되게 우려를 하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 미중의 그 교역액이 지난해 대비 30% 늘어난 6,823억 2천만 달러. 양국의 교역 규모는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엄청 싸우기만 하더니 결국은 사실 주고받고 다 했다. 말만 한 거죠. 공급망을 끊지 않은 거예요. 미국 입장 여기서 해설을 한 걸 보니까 네.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네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엄청나게 고민이 되고 있는데 예. 그럼 이 인플레이션을 잡아주는 거는 중국의 값싼 물건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얘네들이 빨리 들어와 줘야 되는 거고 심지어 자넷 옐런 재무장관이 관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굉장히 큰 문제인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 시장에 강력하게 락인이 돼 있는 그 구조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쉽게 깨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럼 중국 입장에서 미국에서 도대체 뭘 그렇게 교역을 했냐 그랬더니 거기가 호주랑 싸운다고 지금 뭐 석탄 개판 났잖아요. 그랬더니 LNG를 계약을 하는데 그 시노펙이 역대 최대 규모의 가스를 미국에서 사오기로 했어요. 장기 계약을 맺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방면에 영향을 미치는데 가스를 이렇게 왕창 사온다는 장기 계약을 맺으면 난데없는 석탄 가격이 떨어져요. 그러면서 이렇게 수급 계약을 맞추기 위해서 각국의 사정에 따라서 이런 게 있는 거고. 네. 그럼 여기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너무 오바해서 우리가 걱정한다고 막 10,000원짜리 뭐 그 요소수를 예. 나중에 쇼트 지나면 어떡하냐, 막 10만 원짜리를 집에다 뭐 3년치를 쟁여놓는다거나 이런 식의 전략들은 저는 위험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기업들도 이런 분위기 때문에 뭐 왕창 늘려놓자. 그러니까 지금보다 경계 수위를 높여야 되는 거는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진짜 우리가 완벽하게 어떻게 해볼게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밑간데 없는 뭐 적도기니에 알루미늄 원강 캐러 다녀야 되는 거고 그래봐야 안 된다는 것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 아무리 사이 나빠도 이혼하는 건 쉬운 선택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지만 당신이 아무리 우리나라 땅에서 염두에 둔다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서는 조금 더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버퍼를 두고 가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끝까지 갈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이거는 우리가 그나마라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자원을 가진 나라들이 좀씩 그 수준이 높아지면서 그 자원을 무기화, 그러니까 전략화하는, 그러니까 무기는 아닙니다. 전략화하는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무기로 막 싸우겠다는 게 아니고 예. 자기네 가지고 있는 원자재를 기반으로 자기네 산업을 육성하고 싶어 해요. 이거는 대표적인 모델이 중국 모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워낙 많은 원자재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중국에 나가 있는 기업들 중에 예를 들어서 뭐 인텔이라든지 이런데 예. 그 인건비 뭐 얼마 된다고 거기다가 그 공장 차렸겠어요. 그 사람 별로 없어요. 뭐 그런 공장들이 그럼 왜 거기가 있냐? 그럼 웨이퍼 공급받기 편하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개도국들이 보기에도 맨날 우리는 원강 다 뺏기고 예. 이거 뭐 가지고 우리는 돈도 얼마 안 되는데 쟤네들이 부가가치는 다 먹고 네. 그러면 그러지 말고 나는 내 원강 가지고 그냥 장사를 좀 해보고 싶고 이게 중국이 했던 전략이거든요. 그걸 그대로 흉내내는 그러니까 나라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정치가 안정이 되면 그거 먼저 해요. 대표적인 나라가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 예. 인도네시아가 전 세계에서 니켈이 가장 많은 나라예요. 네. 근데 맨날 그 니켈을 자기가 재련하는 방법도 모르겠고 어디다 쓸 데가 없으니까 맨날 그거 해외에다 팔아서 돈 벌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니켈, 코발트, 망간, NCM 배터리 없다고 다들 난린데.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굳이 그렇게 팔아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2019년부터 원강 수출을 금지시켰어요. 근데 그 안에 그럼 니켈을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있냐? 없어요. 그냥 원강 수출만 금지시킨 거예요. 그럼 뭘 하려고 그러냐? 직접 우리가 만들어 보자. 그거 가지고 아예 우리가 만들어 보자보다 조금 더 낮은 수위. 만들 사람 들어와. 만들 사람 들어와. 그러면 글로벌하게 자본과 기술이 있는 국가가 원강을 원한다면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재련 사업을 해봐. 그럼 재련 사업을 해서 예를 들어서 니켈을 많이 재료를 공급할 수 있으면 그 재료를 받아서 쓸 수 있는 배터리 회사 들어와. 그럼 배터리 회사가 여기서 놓으면 그럼 이 배터리 가지고 차를 만들 수 있는 회사 들어와.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LG 에너지 솔루션과 현대자동차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면 거기다가 항구 같은 거 만들어주면서 니네가 여기를 교두보로 해서 동남아시아 자동차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너를 키워줄게. 대신 너네는 우리가 자동차 산업을 할 수 있게 말 키워줘. 라는 전략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기술 수준이나 우리나라 외교 수준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니즈하고 맞는 국가들이 있어요. 그런 국가들하고 협업들을 강화를 하면서 이게 꼭 우리가 진짜 대규모 투자를 해서 전 세계에 뭐를 다 해봐야 되겠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늘리면서 정말 필요한 순간에 우리 편이 돼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늘려가는 거, 그리고 그들과의 이해관계를 락인을 같이 시켜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이런 공급망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해지는 상황에 긴급한 상황에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친구들을 우리가 가진 기술과 어떤 자본력을 토대로 해서 좀 글로벌 공급망을 옛날에는 그냥 사다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 사오던 그 친구들과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외교와 그 통상 전략들을 함께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야, 뭐 쉽지 않겠네요, 왠지. 아, 왜 갑자기? 와, 정말 뭐 목이 아플만 해. 난 중간에 감상 모드로 돌아왔었죠. 지금 뭐 실시간 채팅창에 네. 난리가 났네. 우리 권순우 기자, 그런가요? 권순우 기자의 찬양이 그냥 저희가 어이? 그 김프로한테 아침으로부터 구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이렇게 드리니까. 그래.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 짧은 시간에 뭐 하라고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할 얘기가 많은데 나는. 고정 갑시다. 내가 아침에 갈게. 내가 아침 안 되면 내가 아침으로 갈게. 권순호 기자 여기로 데려오세요. 야. 내가 아침으로 갈게. 근데 주제가 좀 달라요. 아침 시간에는 아무래도 시장을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쪽에 그 자본시장 관련한 주제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사실 공급망 관련한 이슈 같은 경우는 길이도 길이지만 그 아침에 장 시작하기 전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듣기에는 이렇게 잘 이렇게 당장 와닿질 않는 얘기일 것 같아서 이 얘기는 그 아침 시간은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이게 백브리핑에 나와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주제들 이렇게 좀 시장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도 돼요. 괜찮아요. 네. 좀 더 큰 틀에서 볼 수 있는 시각이 있다면은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예. 차라리 나를 팔아먹어. 나를 수출하고 권기자를 수입해다가 언더스탠딩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야, 근데 진짜 엄청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대단하십니다. 저 깨알 같은 얘기 하나 더 해드릴까요? 네. 규소 가격이 엄청 올랐거든요. 규소. 네. 규소는 반도체의 원재료 웨이퍼를 만드는 데 쓰잖아요. 네. 근데 전혀 공급망 문제가 안 생깁니다. 왜요? 왜요? 삼성의 슈퍼파워. 삼성이 다 그러니까 메모리를 워낙 많이 하니까 이 업체들이 쇼티지가 나도 여길 상대로 뭐 우리 올라간 거 다 가격 반영해 주세요. 나 너랑 거래 안 해요. 말을 못 해요. 이게 어마어마한 바잉 파워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급망 문제가 제가 아까 권력하고 되게 관련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런 바잉 파워도 그런 공급망 관리에 굉장히 필요한 요인 중에 하나예요. 또 참 대단하십니다. 클로징까지 해주세요. 자, 하여튼 이 감동을 난 느끼고 싶다. 감동. 예. 자, 머니포트 방송의 권순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기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2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 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두를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